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모파상으로 불리는 오 헨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헨리는 28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범죄와 거짓, 양심, 진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은데 공금 횡령 혐의로 3년간 감옥에 갔던 영향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오 헨리의 나팔소리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조니 캐넌, 살인강도, 바니 우즈, 조니의 친구, 뉴욕 형사.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던 조니 캐넌 앞에 고향 친구 바니 우즈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단편 작가 오 헨리의 나팔소리를 들어보세요. 나팔소리, 오 헨리. 이 얘기의 절반은 경찰서 기록으로 알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신문사에 가야지만 알 수 있다. 억만장자 노크로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도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브로드웨이를 당당한 표정으로 거닐고 있던 범인이 바니 우즈 형사와 마주쳤다. 이봐, 존 캐넌. 우즈가 소리쳤다. 그는 5년 전부터 근시가 되어 있었다. 캐넌은 반갑게 대답했다. 자네, 세인트 조지프의 바니 우주군. 그래, 웬일이야? 이런 동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뉴욕에까지 오다니 수고가 많군. 몇 년 전에 뉴욕에 왔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어. 아, 그랬군. 캐넌은 반가운 듯이 웃으며 형사의 발을 가볍게 쳤다. 잠시 멜론의 카페에 가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보세.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우즈가 말했다. 4시가 되려면 몇 분이 남았다. 아직 손님이 몰려올 시간이 아니어서 두 사람은 카페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자리를 발견했다. 말쑥한 차림을 한 캐넌은 우쭐거리며 자신 있는 표정으로 몸집이 작은 형사와 마주보고 앉았다. 형사는 엷은 갈색 수염을 기르고 눈을 껌뻑이며 그를 쳐다보았다. 아마 자네가 세인트 조지프를 떠나고 1년 뒤에 나도 그곳을 떠났을 거야.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우즈 형사가 물었다. 광산 주식을 팔고 있어. 이곳에 사무실을 차릴지도 몰라. 그나저나 옛 친구 바니가 뉴욕 형사가 될 줄이야. 하긴 그전부터 자네는 그런 쪽에 재능이 있었지. 내가 세인트 조지프를 떠난 뒤에도 자넨 그곳 경찰에 잠시 있었지. 6개월쯤 있었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조니. 난 자네가 세러토고 호텔에서 저지른 사건 이후의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거든. 자넨 이제까지 총을 쏘지 않았더군. 그런데 왜 노크로스는 죽였지? 캐넌은 잠시 하이볼 속의 레몬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찡그린 얼굴을 펴고 밝게 웃으면서 형사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바니? 그 일은 껍질 벗긴 양파처럼 깨끗이 해치운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실한 가닥이라도 남겨두고 왔나? 그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우즈는 테이블 위에 시계줄 장식에 쓰는 작은 금연필을 내려놓았다. 이건 세인트 조지프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내가 자네한테 준 선물이야. 난 아직도 자네가 준 면도용 컵을 가지고 있어. 이걸
노크로스의 방 카페 탄 구석에서 발견했지.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게 좋겠네. 아니, 변명은 필요 없어. 틀림없이 자네가 한 짓이니까. 우리는 옛날엔 친구였어. 하지만 지금은 의무를 완수해야 한단 말일세. 자네는 노크로스 사건으로 전기 의자에 앉게 되었군. 행운은 아직 내 편이라네. 옛 친구 바니가 내 뒤를 쫓고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캐논은 웃었다. 그는 한 손을 우옷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우주는 벌써 권총을 그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있었다. 캐논은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건 지워둬. 난 잠깐 조사해봤을 뿐이야. 양복점에서 옷 한 벌 짓는데 9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을 해치우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이 조끼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을 거야. 싸움이라도 벌어질 걸 생각해서 일부러 시계줄에서 연필을 풀어 이 조끼 주머니에 넣어두었지. 그 권총은 치워달라고 바니. 그러면 왜 노크로스를 쏘아 죽여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 늙은 멍청이가 22구경으로 탕탕 쏘면서 형광까지 쫓아오더군. 그래서 그 멍청이를 쏠 수밖에 없었어. 마누라는 기특하더군. 침대에 머리를 처박은 채 12,0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가도 말 한마디 없이 보고만 있더군. 그런데 불과 3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석류석을 끼운 작은 금반지는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군. 아마 재산을 노리고 노크로스와 결혼한 게 틀림없어. 여자란 죽은 남자한테서 받은 물건에는 미련이 있게 마련이거든. 반지가 6개, 브로치가 2개, 허리띠 장식용 시계가 하나, 모두 해서 15,000달러더군.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했을 텐데. 우주가 말했다. 아, 그건 걱정할 것 없어. 물건은 호텔에 내 슈트 케이스에 들어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는지 이유를 말해줄까? 말해도 괜찮기 때문이지. 내가 말한다고 해도 상대는 내 친구거든. 자네는 나한테 $1,000 빚이 있어. 나를 체포하고 싶어도 자네 손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캐논이 말했다. 그건 나도 잊지 않았지. 자네는 아무 말도 없이 $50짜리 지폐 20장을 꺼내줬어. 언젠가 꼭 갚을 거야. 난 그 $1,000로 살았지. 그때 집에 가보니 그놈들이 벌써 내 가재도구를 밖에 쌓아놓았더군. 우주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틀림없는 반이 우주고 정직하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 나 역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자물쇠나 창문 열쇠뿐 아니라 인간도 연구해야 한다고. 이봐, 내가 웨이터를 부를 동안 잠깐 조용히 있으라고. 나는 지난 1-2년 동안 갈증이 심했지. 좀 괴롭더군. 하지만 이렇게 나를 체포했으니 운 좋은 형사님도 그 명예를 그리운 옛 친구와 술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나. 나는 일을 하는 중에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셔. 그렇지만 작업이 끝난 지금은 옛 친구 바니와 한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뭘 마시겠나? 웨이터가 작은 술병과 사이펀을 놓고 갔다. 자네 말이 옳아.
우주는 둘째 손가락으로 천천히 작은 금연필을 굴리면서 말했다. 자네를 그냥 놓아줘야겠군.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지. 내가 그 돈을 갚았어야 했는데 아직 못 갚았단 말이야. 그래서 놔둘 수밖에 없어. 이런 실수가 또 어딨나. 어쩔 수 없지. 조니, 자네가 나를 한번 도와주었으니 나도 자네를 도와줘야겠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입가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캐논은 술잔을 들었다. 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지. 자, 반이를 위해서 건배. 왜냐면 네가 좋은 녀석이기 때문이지. 정말 그럴까? 우주는 생각이 잠긴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자네와의 사이에 빚이 없었다면 뉴욕의 모든 은행 돈을 다 준다 해도 자네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어쩌지? 다행히 상대가 자네라서 안심이야. 캐논이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내 직업을 정당하게 봐주지 않더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술이나 지적인 전문가와 똑같이 봐주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제 다 물거품이 됐어. 나는 형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야. 자네를 놓아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경찰을 그만둬야겠지. 아마 석 달 우편차에 운전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의 $1,000는 갚기 더 어려워지겠지, 조니. 그런 건 걱정 말라고. 캐논은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빚은 없는 걸로 해도 되지만 자네가 원하지 않겠지. 자네가 그 돈을 빌려간 게 내게는 행운이야. 그 얘긴 이제 그만하기로 하지. 난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서부로 떠나겠어. 거기라면 노크로스의 보석을 처리할 곳을 알고 있으니까. 자, 마시라고 바니. 그리고 걱정은 잊어버려.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조사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실컷 마시자고. 오늘 밤은 사하라 사막처럼 목이 마르군. 나는 경찰이 아닌 옛 친구 바니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이제 경찰은 꿈에도 보이지 않겠지. 캐논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배를 눌러 웨이터를 불러댔다. 그러는 사이 캐논은 터무니없는 허영심과 오만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멋지게 성공한 절도 행각과 교묘한 수법, 악랄한 범행 따위를 자랑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주도 악당들의 일은 어지간히 잘 알고 있었지만 한때 자기의 은인이었던 이 흉악범에게 증오심이 솟구쳤다. 물론 자네에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참 있다가 우주가 말했다. 그렇긴 해도 자네는 한동안 숨어 있는 게 좋겠어. 신문이 노크로스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몰라. 올 여름에는 강도와 살인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말이 캐논에게 분노와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 따윈 꺼지라고 그래. 그는 소리를 질렀다. 큼직한 활자로 바보 같은 거짓말이나 마구 써대고 고작 뇌물이나 받아먹는 신문이 뭘 한다고 그래. 신문이 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그게 어쨌다는 거야. 경찰을 속이는 일도 누워서 떡먹긴데 신문이 뭘 할 수 있겠어. 먼저 얼빠진 기자들을 잔뜩 현장에 내보내겠지. 그러면 기자들은 당장 가까운 술집에 가서 맥주를 기울이며 바텐더 큰딸에게 이브닝 드레스나 입히고 사진을 찍겠지. 그리고 그걸
10층에 사는 청년의 약혼녀라고 떠들어대며 신문에 내고 그 청년이 살해되던 날 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하게 하겠지. 강도를 추적한다고 큰 소리 쳐봤자 신문이 하는 짓은 그게 고작이야. 글쎄, 과연 그럴까? 우주는 골똘히 생각하면서 말했다. 그들 중에는 그런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는 신문도 있잖아. 이를테면 모닝 머드지 말이야. 그 신문은 두어 가지 단서만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이 수사를 포기한 뒤에도 끝내 범인을 찾아낸 적도 있거든. 좋아. 그럼 보여줄까? 캐넌은 일어나서 가슴을 펴보이며 말했다. 내가 신문이라는 걸, 특히 모닝 머드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두 사람의 테이블 근처에 전화 박스가 있었다. 캐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둔 채 전화기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아 수화기를 들고 센트럴 전화국을 불렀다. 우주는 가만히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리는 캐넌의 비열하고 잔인한 얼굴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조롱하는 듯한 옅은 웃음에 일그러진 얇고 냉혹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모닝 머드인가? 편집장에게 할 말이 있는데 노크로스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당신이 편집장인가? 좋아. 난 노크로스 사건의 범인이야. 잠깐 기다리라고. 끊지 말라고. 난 미치광이가 아니야. 위험한 건 하나도 없어. 지금 내 친구 형사하고 얘기하는 중이야. 내일이면 꼭 2주일이 되는데 오전 2시 30분에 그 영감을 죽였다고. 어때? 한잔하겠소? 농담 말라고. 그런 얘기는 당신네 만화가한테나 맡겨두면 좋지 않을까? 내가 당신을 놀리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그 엉터리 같은 신문이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특종을 제공하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겠나? 그야 그렇지. 어설픈 특종이니까.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려고 해봐야 헛수고지. 왜냐고? 그야 당신네 신문이 경찰도 손을 못 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전문이라고 들었거든. 아니, 그뿐만이 아니지. 당신네 같은 썩어 빠진 엉터리 삼류 신문이 영리한 살인범이나 강도를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해두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나는 경쟁신문의 데스크가 아니라고. 정확한 정보야. 내가 노크로스 사건의 범인이라니까. 보석은 슈트케이스에 넣어서 호텔에 두었지. 아, 호텔 이름은 밝힐 수 없어. 어때? 내 말 알아듣겠나? 알아듣지 못할 리가 없지. 당신네가 자주 쓰는 말인데. 그런데 공정하고 정확한 위대하고 전능한 기관이 정체불명의 살인범에게 무능한 허풍선이 같은 전화를 받아보니 당신도 조금은 당황하고 있겠지. 아니, 그건 그만두는 게 좋을걸. 당신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 당신도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정도야 당신 목소리를 듣고도 안다고. 잘 들어두라고. 살짝 단서를 가르쳐주지. 물론 당신은 멍청한 분나기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겠지. 노크로스 할머니의 잠옷 2번째 단추가 반쯤 깨져 있었어. 할머니 손가락에서 석류석 반지를 벗기면서 봤지. 처음에는 루비로 알았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고. 그런 짓을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캐논은 우주 쪽을 돌아보고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다.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아. 전화기를 완전히 막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다른 전화로 교환을 불러서 이 번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한 번만 더 놀려주고 달아나야겠군. 여보세요. 난 아직 여기 있어. 그따위 비열하고 편의주의 엉터리 신문한테 내가 쫓겨서 달아날 줄 아는 모양이지. 나를 48시간 이내에 붙잡는다고. 이봐, 웃기지 말라고. 그보다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 참견 말고 이혼 사건이나 전차 사고를 뒤쫓든지 아니면 당신네 밥벌이 노릇을 해주는 독직 사건이나 스캔들을 파헤치는 쪽이 더 나을걸. 그럼 잘 있어, 편집장. 당신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 유감이야. 정말 당신네 속을까지 갈 시간이 없어. 안타깝군. 놈이 쥐를 놓친 고양이처럼 화를 내고 있어. 캐넌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오면서 말했다. 자, 바니. 극장이라도 가서 잠잘 때까지 즐기지 않겠나? 난 4시간만 자면 충분해. 서부로 가는 기차만 타면 되니까. 두 사람은 브로드웨이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캐넌은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는 소설 속의 왕자처럼 돈을 마구 써댔다. 그리고는 흥겹고 호화로운 뮤지컬 코미디를 넋을 놓고 구경했다. 그리고 그릴에 들어가 야식을 먹고 샴페인을 마셨다. 캐넌은 만족스러워했다. 새벽 3시 반에 그들은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캐넌은 여전히 제 자랑을 지루하게 늘어놓았다. 우주는 법의 수호자로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했다. 하지만 골똘한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의 눈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카페 밖에서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는 희미하고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떤 때는 뚜렷이 들리고 어떤 때는 차츰 희미해졌다. 우유 배달차와 이따금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에 섞여서 그 외치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점점 가까워지자 매우 크게 들렸다. 이 대도시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수백만 시민들이 일어나서 들을 때는 갖가지 뜻을 전해주는 귀에 익은 소리였다. 이 세상의 온갖 슬픔이나 웃음 또는 기쁨과 고뇌를 모두 싣고 오는 외침이었다. 그 소리는 밤이라는 공허한 덮개에 숨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낮의 도래를 알리고 행복한 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암흑의 밤보다 밝아오는 아침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별이 반짝이고 있는 동안 자기 것이었던 것을 쓸어낼 비를 갖다 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다시 가난한 하루를 가져다 주었다. 그 외침은 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일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힘찬 목소리는 시간이라는 기계에 톱니바퀴가 돌면서 새로 태어날 기회를 예고하고 운명의 몸을 맡기고 아직 자고 있는 사람에게 달력의 새로운 숫자가 가져온 복수나 이익이나 슬픔이나 보수나 숙명을 배달하며 돌아다녔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슬프게 울려 퍼졌다. 마치 그 어린 목소리가 너무나 많은 악과 너무나 적은 선이 있다는 것을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구원 없는 도시의 거리마다 새로운 신들의 말을 전해주는 신문파리 소년들의 외침이 신문파리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우주는 웨이터에게 10센트 은화를 주면서 말했다. 모닝모드 한 부 사다 주게. 신문을 가져오자 그는 일면을 쑥 훑어보았다. 그리고 수첩을 한 장 찢어 거기에 금연필로 적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사라도 있나? 캐넌이 하품을 하면서 물었다. 우주는 적은 종이를 그 앞에 던져주었다. 뉴욕 모닝모드 신문사 귀중. 존 캐넌을 체포하는 보상금 1,000달러를 존 캐넌에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를 상금 수취인으로 지정함. 버너드 우즈. 난 신문사가 이런 수법을 쓸 줄 알았지. 자네가 신문사를 놀려댔기 때문이지. 자, 조니.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우즈가 말했다.